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무학의 기로 읽는 명작은 이번 달은 2020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루이스 글릭의 시집 야생북꽃과 함께 하려 합니다. 야생북꽃은 북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봉오리가 맺혔을 때의 모습이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붓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시집 제목은 그냥 붓꽃이 아니라 야생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야생은 날끝 그대로의 생명력과 원초적 에너지, 문명과 통제에 대한 거부와 자유, 미지의 세계와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말로 시집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글릭은 1943년 태어났고 2020년 노벨문학상, 2015년 국가인문훈장을 받았으며 2003년부터 다음 해까지 미국 개관시인이었습니다. 1968년 시집 맞이로 등단했고 1993년 시집 야생북꽃으로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등단 이후 시집 14권과 에세이, 실론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3년 10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집 야생북꽃은 1992년 출판되어 199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시인이며 정원사인 인간, 식물과 꽃,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세 가지 목소리가 번갈아 등장하며 인간의 실존과 상실, 죽음과 재탄생의 주제를 예리하게 다룹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10월 정은기 번역으로 시공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일반적인 시집이 시가 나오고 뒤에 해설이 붙는 형식으로 출판되는데 해설서를 따로 편집하여 출판했습니다. 시집에는 54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식물의 목소리가 18편을 차지하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이같이 같은 제목으로 된 시가 17편, 나머지 19편은 저녁 햇살이나 이른 아침, 봄눈, 겨울 끝자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계를 주관하는 신의 목소리가 차지합니다. 외형적으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시단에서는 같은 제목의 시를 쓰면 작품 분호를 밝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장보가 많이 쓰이고 인젠먼트, 즉 행간 글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론과 세미콜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콜론은 쌍점으로 쓰지만 세미콜론은 한국어 맞춤법의 공식 문장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을 문맥상 밀접하게 연결할 때, 복잡한 항목들을 나열할 때, 쉼표보다 큰 단위로 구분할 때 쓰입니다. 이를 시적 장치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런 기법들이 다 들어있는 시집의 표저작이며 대표작으로 꼽히는 야생북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통의 끝자락에 문이 하나 있었어.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그대가 죽음이라 부르는 걸 나 기억하고 있다고. 머리 위 소음들,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 힘없는 태양은 메마른 땅 표면에 어른거리네. 끔찍해. 어두운 대지에 파묻힌 의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그러고는 끝이 났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 영혼으로 있으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갑자기 끝나고 딱딱한 대지가 살짝 휘어졌어.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내가 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빠르게 날고 다른 세상에서 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너, 내게 말하네. 나 다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망각에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든 목소리를 찾으러 돌아오는 거라고. 내 생명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났네. 하늘빛 바닷물에 깊고 푸른 그림자들이. 솔직히 고백하면 이 시에서 어려운 낱말이 하나도 없지만 야생 북꽃이 하는 말을 온전하게 알아듣기가 내겐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의 핵심적인 특징인 야생 북꽃이라는 식물이 화자가 되어 인간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읽으니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의 주요 흐름은 어두운 땅속,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에서 시련을 견디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꽃을 피우며 목소리를 얻는 순환적 회복을 보여줍니다. 시의 첫면, 내 고통의 끝자락에 문이 하나 있었으는 고통이 단순히 소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연결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넷째 연, 끔찍해. 어두운 대지에 파묻힌 의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여기에서는 붓꽃의 알뿌리가 추운 겨울 동안 캄캄한 땀 속에 묻혀있는 상황을 인간의 고통, 슬픔에 비유합니다. 여섯째 연, 망각에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든 목소리를 찾으러 돌아오는 거라고. 여기에서는 고통과 상처를 견디는 존재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나 표현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 년, 내 생명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났네. 하늘빛 바닷물에 깊고 푸른 그림자들이. 여기에서는 야생 붓꽃을 마침내 보랏빛 꽃잎으로 피워내게 합니다. 결국 고통에 처한 인간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시로 이해했습니다. 루이스 글릭의 시 세계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 상실, 그리고 변형의 과정을 설명하고 정갈한 어조로 표현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실과 상처, 그리고 치유, 신화와 고전, 자연의 재해석, 정제되고 명확한 언어가 특징입니다. 그의 언어는 단순함 속에 담긴 수려함으로 수사학적으로 화려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된 맑고 투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장식을 배제하고 핵심을 찌르는 명확한 시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시를 엄숙한 아름다움을 지닌 개인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개성 있는 시적 음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옴기니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빛을 만들면 된다. 나를 파묻는 당신 두 손을 나는 고맙게 맞으리라. 글릭의 정원에는 꿀벌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 죽음을 견디는 생존자.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낮은 음성이라고 옮겨줍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 삶이라는 정원에서 고통과 상실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 시집은 다정한 위로 대신 어둠 속에서도 삶은 계속해서 싹을 틔운다는 냉정하지만 단단한 진실을 전해줍니다. 그의 시는 따뜻하거나 달콤한 위로를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투명한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강인한 생명력을 전해줍니다. 투명한 진실, 강인한 생명력. 그것이 궁금하시면 이 시집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문무학의 귀로 읽는 명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